네, 오늘 더 디베이트에서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인 상법 개정과 상속세 개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기업 가치가 여러 이유로 좀 저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주주, 특히 이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하는 문제죠. 또 하나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력이라는 목표하고 부의 공정한 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이 상속세 제도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논의는 그 제공된 자료, 상법, 상속세 개편 논점 분석 발췌문에 담긴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과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일단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조세 형평성 강화를 통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고 또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계를 지원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숙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말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보면 지배주주가 뭐랄까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자회사로 만들어 중복 상장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합병을 강행하는 등 회사의 이익은 물론이고 소수 주주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가 좀 반복돼 왔기 때문입니다. 현행 회사를 위하여라는 규정만으로는 사실 이런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명확히 하게 되면 이런 후진적인 지배구조 반행에 제동을 걸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어떤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속세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20%를 할증하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지만요. 실제 시장에서 경영권이 오고 갈 때 붙는 프리미엄은 평균 한 45%에서 56% 이상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현행 20% 할증은 오히려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뭐랄까요? 일종의 할인 과세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최대 6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대상 기업 기준도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 기업까지 대폭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글쎄요. 소수의 매우 부유한 가문을 위한 과도한 특혜로 좀 변질되어서 조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축소하거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소송 남발 가능성입니다. 특히 이사의 어떤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나 혹은 특정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게 배임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 투자라던가 M&A 같은 이런 과감한 결정을 이사들이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거든요. 단기 배당을 원하는 주주도 있고 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해서 재투자를 원하는 주주도 있죠. 이 모든 주주의 이익, 소위 말하는 총주주 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요구고요.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 같은 외부 세력에게 경영 간섭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회사는 주주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법인 격체다. 이게 회사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과도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요. 상속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주식이라고 해서 20에서 30%를 할증하고 여기에 또 높은 상속세율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60%에 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건 아직 팔아서 현금화하지도 않은 그야말로 장부상의 가치, 즉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란 말이죠. 이건 너무 과도하고 좀 징벌적인 성격이 짙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높은 할증과세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상속 시점에 거액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급하게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주가가 하락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이건 중소, 중견 기업의 존속과 또 거기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요. 실제 활용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의 충실의 의미 문제부터 좀 더 파고 들어보죠. 상법 382조의 3 개정이 단순히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위하여라는 현행 규정이 실제로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회사 전체의 이익과 동일시하면서 소수주주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악용되어 온 사례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이용해도 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고 강변하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것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제는 주주의 이익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배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송 남발 우려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우려 때문에 필요한 개혁 자체를 막는 것은 글쎄요,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도입되었거나 논의 중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라든지 그리고 소위 3% 룰, 그러니까 대주주라 할지라도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 또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것들이 함께 좀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장치들이 잘 결합되면 소송 남발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견제 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이어야만 하는가? 이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그 3% 룰만 해도 그렇습니다. 감사위원 선임 시에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묶어버리면 이게 지분율에 따른 책임 경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분은 가장 많이 가졌는데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니까 책임감 있는 경영보다는 오히려 경영권 방어에만 더 몰두하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대한상해 같은 경제단체에서는 이런 제도가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에 기업을 좀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로 합니다. 결국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펀드와 장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회사 경영진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데, 이 개정안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정 다툼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이사들은 결국 몸을 사리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주주총에서 선임되어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지 개별 주주 한 명 한 명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 주주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충실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라는 독립된 법인격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다 라는 법리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책임 경영을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현재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책임 있는 경영보다는 오히려 견제받지 않은 전횡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 룰 같은 제도는 바로 그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당연히 보완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상속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에 대한 시각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 때,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길 때 비로소 실현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가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경영하려는 상속인에게는 이것이 당장 현금화되는 이익이 아니란 말이죠. 말 그대로 장부상의 가치, 미실현 이익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에 20%에서 최대 30%까지 할증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실제 부담 능력과는 좀 동떨어진 과도한 세금 부과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까지 감안하면 이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징벌적 과세에 가깝고 국제적으로도 사실 유례를 찾기가 힘듭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급하게 팔면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 이는 상속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의 안정성을 해치고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의 경우 이미 시장 주가의 경영권 가치가 어느 정도 녹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할증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배권, 즉 경영권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현재의 20% 할증률이 너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국내 M&A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45%에서 56%를 훨씬 웃돕니다. 미국 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재산 평가 시에 35%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있고요. 이런 현실과 비교하면 현행 20% 할증은 결코 할증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히려 시장 가치를 대폭 깎아주는 할인 혜택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징벌적 과세라는 프레임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다소 좀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점은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그 가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장에서 M&A를 통해 실제로 현금화될 때의 프리미엄과 가업을 승계받아서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잠재적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유동성 위기를 낳고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핵심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중요성과도 직결되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역시 정말 뜨거운 감자죠. 현재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대상 기업도 연매출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가업승계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초기에는 영세 중소기업의 승계를 돕는다는 명분이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소수의 최상위 부유층 가문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세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일반 상속공제 한도는 수십 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유독 가업상속공제 한도만 지난 20여 년간 무려 50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조세의 형평성 원칙에 과연 맞는 것일까요? 게다가 고용유지나 자산유지 같은 그 사후 관리 요건조차 계속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건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해야 할 의무를 점점 약화시키는 셈이죠. 이는 제도의 공익적 명분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4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명확한 공익기여 조건 없이 과도하게 가업상속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돼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제도를 소수 부유층 특혜가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생명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 때문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 자본의 헐값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과 직결되고 또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제도가 필요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현행 요건, 특히 사후관리 요건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해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복잡한 사후관리 조건 충족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들 합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지원 대상도 좀 확대해서 더 많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폭넓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률이 낮다는 것을 반드시 요건 완화의 근거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상속세 때문에 실제로 존폐 위기에 처하는 기업의 수가 재계의 주장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처럼 그 규모와 적용 범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좀 과도하게 팽창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안적인 과세 모델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행 상속세,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이 유산세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재산 총액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속인 각자가 실제 물려받는 재산 규모나 부담 능력과는 좀 상관없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돼 왔죠. 그래서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이건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더 부합하고 또 공평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유산 취득세 전환에 대한 지지율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현행 상속세 틀 안에서의 어떤 점진적인 개혁 방안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변화로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고 대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일단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매각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자본이득세 모델은 상속 시점에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그 유동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 때문에 기업을 팔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산을 팔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물려주기만 한다면 과세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고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또 수십 년 전에 취득한 자산의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적해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과 복잡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요. 네, 결국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상속이라는 이전 시점에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자산이 실제로 실현되는 시점에 이익에 대해 과세할 것인가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판단과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하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명확히 하고 또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과도한 상속세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의 필요성 자체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 의무 확대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자칫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추진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성장과 효율이라는 중요한 가치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해묵은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상법 개정과 상속세 개편은 이게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사의 충실의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대신에 경영진의 선의의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법제화해서 소송 남발 우려를 좀 불식시키거나 아니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과도한 공제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방식의 어떤 사회적 대타협 같은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쟁점들은 이 복잡한 문제의 정말 일부일 뿐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오늘 미처 다루지 못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들이 담겨 있으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상법 및 상속세 개편이라는 이 중대한 현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또 다양한 관점을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